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제 한국이 동북아 안보 균형을 바꾸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국은 이미 훨씬 커다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기술분석관의 비밀 보고서에 적혀 있는 한 문장이 공개된 순간 백악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승인을 받은 지 고작 며칠 만에 그들은 이미 그 다음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진국의 기술 지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국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미국의 분석관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75년 동안 여러 세대가 목숨처럼 이어온 약속의 결과라는 것을 말이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파악하지 못한 한국의 속도와 기술,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세상을 뒤집을 한국의 진짜 큰 그림을 공개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내용에 공감하시면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을 적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로웰입니다. 41살 미국 국방부 안보분석센터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세계 각국의 군사기술 평가서가 쌓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아시아 지역 보고서가 가장 많았죠. 2025년 1월 어느 새벽 워싱턴 DC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난방이 덜 된 사무실에서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 아침 제 눈앞에 놓인 문서는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기술 평가서였습니다. 표지부터 낯익은 결론이 적혀 있었죠. 부분적 성숙 단계, 독자 운영 불가. 저는 이 결론에 전혀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핵잠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봤거든요. 물론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면서 저는 익숙한 항목들을 확인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의 안정성, 장기 운용 경험 부족, 소음 억제 기술의 한계. 모든 항목이 제가 예상한 범위 안에 있었죠. 미국이나 러시아, 영국 같은 나라들도 수십 년 걸려 완성한 기술인데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따라잡는다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마지막 장을 넘기던 순간 작은 각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부 실험 데이터 상충 가능성 존재. 딱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상충 가능성이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이런 보고서에서 상충이라는 단어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는 아예 빼버리거나 확인 필요라고 표기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각주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될 만한 내용이었죠.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책상 서랍에 보고서를 넣으면서 이번 주 안에 최종 의견을 제출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실에서 긴급회의 소집 메일이 왔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6명의 동료들이 이미 앉아 있었고 스크린에는 한반도 지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 조사단의 현장 방문을 전폭 수용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민감한 기술 평가에서 당사국이 현장 검증을 수용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특히 핵 관련 기술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걸까요? 혹시 정말로 보여줄 게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냥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제스처일까요? 차관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로웰, 자네가 현장 조사팀장을 맡게 됐네. 다음 주 월요일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해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핵잠 기술이 우리가 평가한 것보다 앞서 있을 가능성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흘러갔지만 저는 그 풍경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작은 각주 한 줄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각주 옆에 연필로 작은 물음표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게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물음표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꿀 거라는 사실을.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직원이 저를 맞이했고 곧바로 용산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지만 저는 긴장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최하윤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에요. 그녀의 악수는 단호했고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38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로웰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윤 박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물과 차 그리고 몇 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윤 박사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녀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기술 이전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현실을 보지 않으려 했죠. 그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회의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서로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고 외교적 수사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윤 박사는 첫 문장부터 핵심을 찔러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하윤 박사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LEU 기반 소형 모듈 원자로 기본 설계안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냉각수 루프 구조도, 출력 제어 시스템, 안전장치 배치도. 모든 게 상세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자료의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단순한 개념 설계가 아니라 실제 구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세부 설계였습니다. 특히 비확산 체제에 맞춘 전홍축 우라늄 기반 설계는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현실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하윤 박사가 다음 섹션을 넘겼습니다. 소음원 감쇄 구조입니다. 화면에는 펌프제트 추진 시스템의 단면도가 나타났습니다. 전기 추진 모듈과 연결된 구조였는데 기존 디젤 잠수함과는 확연히 다른 설계였습니다. 감속 기어를 제거한 직접 구동 방식이에요. 기어 소음이 사라지면서 특정 조건에서는 디젤잠보다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디젤잠보다 조용하다는 말은 핵잠 기술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핵잠의 최대 약점 중 하나가 원자로 냉각 펌프 소음이거든요. 그런데 저속 잠항 시 전기 추진 모드로 운용하면 이 문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험으로 검증된 건가요? 하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제 실증 부지에서 레벨 3 시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원하시면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워싱턴에서 봤던 평가서는 한국을 부분적 성숙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자료는 그보다 훨씬 앞선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하윤 박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로웰 박사님, 이건 보고서로는 안 보입니다. 그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절제된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불만, 하지만 그걸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려는 노력.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검증 이상의 문제라는 걸. 현장 방문 일정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하윤 박사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내일 오전 거제로 출발합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가방 속 노트북을 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미국 국방부의 평가서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보고서가 얼마나 정확한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정말 숫자와 보고서 안에만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7시 우리는 거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윤 박사와 국방부 관계자 2명,
그리고 저를 태운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펼쳐졌지만 저는 계속 어젯밤 본 자료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로웰 박사님은 한국 조선소를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윤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많이 놀라실 겁니다. 거제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시설이 나타났습니다. 출입구에서 신원 확인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실험동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실험실이 아니었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김도현 사업단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해군 제복을 입고 있었고 악수하는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로웰 박사님. 우리 시설을 직접 보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기가 소형 모듈 원자로 실증 부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히는 핵잠 추진용 SMR 통합시험 시설입니다. 레벨 3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레벨 3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원자로 개발 단계에서 레벨 3는 실제 운용 조건에 준하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개념 검증이나 부품 테스트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통합해서 운용하는 단계거든요. 미국 평가서에는 한국이 아직 레벨 1, 기껏해야 레벨이 초입 단계라고 나와 있었는데 우리는 통제실로 이동했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원자로 모형 설비가 보였습니다. 실제 크기의 냉각수 루프, 열교환기, 제어봉 구동 장치가 모두 설치돼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 온도, 압력, 유량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온 순환 모드로 운용 중입니다. 김 단장이 설명했습니다. 실제 해결료는 아직 장전하지 않았지만 모든 시스템은 실제 운용 조건과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엔지니어에게 신호를 보냈고 모니터의 숫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력 상승 시뮬레이션입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냉각수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압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제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반응하면서 모든 파라미터가 정상 범위 안에 머물렀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윤 박사가 다른 섹션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이 전기 추진 변환 장치입니다. 원자로에서 생산된 열을 전기로 변환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핵잠은 원자로 출력을 직접 추진해 쓰는 게 아니라 전기로 바꿔서 모터를 돌립니다. 이 방식이 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실제로 구현된 걸 보는 건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효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단장이 대답했습니다. 열에너지 대비 전기 변환 효율은 33%입니다. 미국 버지니아급보다는 낮지만 프랑스 쉬프랑급과 비슷한 수준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소음 측정실로 이동했습니다. 방음 처리된 작은 방 안에 펌프와 모터가 설치돼 있었고 벽면에는 수십 개의 마이크가 부착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각 구성품의 소음을 측정합니다. 하윤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냉각수 펌프 소음이 핵잠의 핵심 변수거든요. 엔지니어가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모터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고 컴퓨터 화면에 소음 스펙트럼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그래프를 지켜봤습니다. 저주파 대역의 소음이 예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기어 방식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낮출 수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단장이 모형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감속 기어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전기 모터가 직접 펌프 제트를 구동하는 방식이에요. 기어 맞물림 소음이 사라지니까 전체 소음이 크게 줄어듭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방식이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직접 구동 방식은 모터의 토크와 제어 정밀도가 매우 높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그걸 해냈습니다. 여긴 검증이 아니라 시험 운용 단계라고 봐도 됩니다. 하윤 박사의 말이 저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연구진들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고 시설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실증 단계였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김 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미국 평가서를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건 그 보고서와 많이 다르거든요. 하윤 박사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추진체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부산 하나오션 조선소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면서 바닷바람을 맡았습니다. 짠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고 긴장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쪽입니다. 김 단장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조선소 한쪽 구석, 민간인 출입금지 표시가 붙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두꺼운 철문을 지나자 거대한 수조가 나타났습니다. 길이가 50m는 좋게 넘어 보였고 깊이도 상당했습니다. 해상 추진체 실험장입니다. 하윤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실제 잠수함 추진기를 물속에 넣고 소음과 성능을 측정하는 곳이에요. 수조 한쪽 끝에는 은색 추진체가 거치대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펌프제트 방식의 추진기였는데 날개가 덕트 안에 감싸여 있는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통제실로 이동하자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모니터에는 수조 내부를 촬영하는 수중 카메라 영상이 떠 있었고 또 다른 화면에는 소음 측정 장비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김 단장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로웰 박사님, 지금부터 보실 건 저속 전기 추진 모드 실험입니다. 핵잠이 장기 자망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죠. 저는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엔지니어가 키보드를 조작하자 추진체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이 일었고 수중 카메라가 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중한 건 소음 측정 그래프였습니다. 그래프의 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주파, 중주파, 고주파 대역별로 소음 레벨이 표시됐습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하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너무 낮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거든요. 지금 몇 노트로 회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5노트입니다. 장기 자망 시 순항 속도죠. 5노트는 시속으로 치면 약 9km 정도입니다. 매우 느린 속도지만 핵잠에게는 가장 중요한 운용 영역입니다. 하윤 박사가 다른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건 같은 속도로 운용 중인 디젤 잠수함의 소음 데이터입니다. 두 그래프가 나란히 표시됐습니다. 저는 비교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핵잠 추진체의 소음이 디젤잠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저주파 대역에서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 단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디젤잠은 저속에서도 디젤 엔진을 돌려야 합니다. 배터리만으로는 오래 못 가거든요. 하지만 핵잠은 원자로가 계속 전기를 만들어주니까 모터만 조용히 돌리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로 확인하는 건 전혀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핵잠의 가장 큰 약점이 소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은 그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물론 최대 속도에서는 다릅니다.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20노트 이상으로 가속하면 핵잠이 훨씬 시끄러워집니다. 하지만 작전 대부분은 저속 자망이거든요. 특히 적 해역에서 감시 임무를 수행할 땐 저는 다시 그래프를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계측 장비는 정확했고 실험 조건도 통제돼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라 실체였습니다.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추진체의 회전수가 높아지자 소음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10노트, 15노트, 20노트. 속도가 빨라질수록 소음 곡선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20노트에서는 디젤잠을 확실히 넘어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속에서는 핵잠이 불리합니다. 하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건 저속 영역입니다. 적에게 들키지 않고 오래 머무는 능력이거든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계산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평가서는 한국 핵잠의 소음 문제를 큰 약점으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는 고속 영역만 봤던 겁니다. 정작 중요한 저속 영역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놓쳤던 거죠. 다른 실험도 보여드릴까요? 김 단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한 모든 걸 보고 싶습니다. 오후 내내 우리는 다양한 실험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속도 구간에서의 소음 측정, 기동 시 소음 변화, 깊이 변화에 따른 추진 효율. 모든 데이터가 쌓일수록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핵잠 기술은 종이 위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작동하는 실체였습니다. 저녁 무렵 조선소를 나서면서 하윤 박사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부산 항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라서. 그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왜 당신을 초대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워싱턴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그들이 믿어줄까? 밤 10시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결국 저는 가장 단순한 문장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잠 기술은 미국의 기존 평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시차 적응도 하기 전에 저는 국방부 회의실로 소집됐습니다. 제 보고서가 내부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5명의 고위 관료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로웰 박사 앉으시죠. 리처드 헤일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58살의 그는 국방부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고 표정에서 감정을 읽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 현장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켜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제 실증 부지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는 이미 레벨 3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기존 평가보다 최소 2년은 앞서 있다고 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관료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레벨 3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냉각수 루프가 실제 운용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제어 시스템도 자동화돼 있었습니다. 단순 부품 테스트가 아니라 시스템 통합 단계였습니다. 헤일 차관보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결료는 장전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치적 결정이지 기술적 한계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는 준비돼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는 소음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더 중요한 건 추진 시스템입니다. 저속 전기 추진 모드에서 한국 핵잠은 디젤잠보다 조용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측정 데이터를 확인한 겁니다. 한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한국 측이 조작했을 가능성은?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직접 듣는 건 불쾌했습니다. 저는 계측 장비와 실험 조건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작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로웰 박사. 헤일 차관보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보고서는 우리 기존 평가와 상당히 다르네. 이건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민감한 문제야. 한국 핵잠을 과대평가하면 의회와 동맹국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나?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본 것을 보고하는 겁니다. 정책적 부담은 이해하지만 사실을 왜곡할 순 없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른 관료들이 시선을 피했고 헤일 차관보는 펜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자네 보고서는 일단 보류하겠네. 그가 말했습니다.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해. 지금 당장 이걸 공식화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류라는 말은 사실상 기각을 의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한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데이비드, 너무 밀어붙이지 마. 위에선 이미 결론을 내렸어. 한국을 너무 높이 평가하면 곤란하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유럽의 한 안보 전문 매체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핵잠, 실험실 판타지에 불과 로반 슈타이너 박사 인터뷰.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로반 슈타이너, 독일 출신의 안보학자였습니다. 55살의 그는 유럽에서 핵잠 관련 자문을 해왔지만 독일의 핵잠 사업이 무산된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핵잠 프로젝트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신랄했습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소음 억제 능력도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실제 작전 능력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에 가깝습니다. 로반의 말이 인용돼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렸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더 자극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도 한국 기술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분석관은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려 하지만 데이터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 한 분석관이 누군지 짐작이 갔습니다. 제 보고서가 기각되기도 전에 내부 정보가 새나간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로반에게 정보를 흘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하윤 박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로반 슈타이너 기사 봤어요. 예상은 했지만 속도가 빠르네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국 내부 반응도 좋지 않습니다. 제 보고서는 보류됐어요. 잠시 후 그녀의 답장이 왔습니다. 진실은 처음엔 외면당합니다. 하지만 사라지진 않아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지금 당장은 무력감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처럼 저도 어디론가 가고 있었지만 목적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은 분명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그걸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 고요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거제 실증 부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냉각수 루프, 낮게 유지되는 소음, 그래프, 확신에 찬 한국 연구진들의 얼굴. 그리고 하윤 박사가 했던 말. 직접 보셔야 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해일 차관보는 보류하라고 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진실이 묻혀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결론을 내렸고 로반은 여론전을 시작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로웰 박사님?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에밀리 커트너입니다. 미국 해군 기술정보국 분석관이에요. 당신과 꼭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에밀리 커트너를 만난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조지타운의 한 조용한 카페, 사람들이 많지 않은 구석자리에서 그녀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9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로웰 박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앉자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공식적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습니까? 에밀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당신 보고서가 내부에서 화제였어요. 특히 제가 일하는 해군 기술정보국에서요. 우리도 한국 핵잠을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건 책이 아니라 속이 파인 가짜 책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USB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주변을 다시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보여줄 겁니다. USB 안에는 지난 5년간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한국 핵잠 관련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진행한 소음 억제 실험 영상, SMR 안정성 테스트 결과,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미국 해군 일부가 한국 기술을 레벨 4에 준하는 안정성으로 평가했다는 내부 메모도 있어요. 저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 손 안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에밀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보고서를 읽었어요. 당신은 진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막고 있죠. 저도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녀가 커피잔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저도 한국 핵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당신과 같았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하지만 제 상관은 보고서를 묻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로. 저는 침묵했습니다. 에밀리가 계속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조용히 자료를 모았어요. 공식 루트가 아니라 제 방식으로. 위성사진, 한국학술지 논문, 조선소 공개자료, 심지어 SNS 게시물까지. 조각들을 맞추니 그림이 보이더군요. 어떤 그림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 내부의 일부 세력이 한국 기술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성공하면 곤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미간을 찔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에밀리가 주변을 살피고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핵잠을 독자적으로 만들면 누가 곤란할까요? 미국 방산 업체들, 기술 독점을 유지하려는 세력들, 그리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절대적 우위를 원하는 정치인들.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그녀의 말이 음모론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너무나 논리적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보류된 이유, 로반 슈타이너가 갑자기 나타난 타이밍, 내부 정보가 새나간 정황.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USB를 확인해 보세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특히 2023년 가을 파일을 보세요. 한국이 수중소음 테스트를 했을 때 우리 잠수함이 근처에 있었어요. 우리 소나가 그 데이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 결과가 공식 보고서에는 빠져 있어요.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길 원하십니까? 에밀리가 테이블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실을 밝히세요. 당신은 현장에 다녀왔어요.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함께하면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내부 규정 위반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할까요?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무게는 몇 그램도 안 됐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의 무게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헤어지기 전에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로웰 박사님. 우리가 건드리는 건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이해관계입니다. 그날 밤 집에서 저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동영상, 데이터 시트, 내부 메모, 위성 사진. 저는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한국 동해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수중 추진체 테스트 장면이었는데 소나 데이터가 함께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부산에서 본 것보다 더 상세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같았습니다. 한국 핵잠의 저속 소음은 디젤잠보다 낮았습니다. 다음 파일은 내부 메모였습니다. 2023년 10월 작성된 문서였는데 미국 해군 분석팀의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SMR은 프랑스 수준의 근접. 안전성 레벨 4 달성 가능성 높음. 추가 검증 권고. 하지만 이 메모 위에 빨간 글씨로 적힌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정책적 고려 필요. 공식 보고서 반영 보류.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에밀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국은 한국 기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정치적 이유? 산업적 이유? 아니면 단순히 동맹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새벽 3시까지 저는 모든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한국은 핵잠을 만들 준비가 돼 있었고 미국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반 같은 외부 인사들을 동원해 여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하윤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깊습니다. 시차 때문에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저는 계속 썼습니다. 독자적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당신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노트북에서 빼서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분석관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에밀리가 옳았습니다. 진실을 가로막는 건 종종 외부가 아니라 내부였습니다. 하윤 박사의 답장이 온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서울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비공식적으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국방부 허가 없이 한국을 다시 방문하는 건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은 마당에 지금 규정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엔 공식 영접도 없었고 국방부 차량도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 한 조용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하윤 박사가 알려준 주소였는데 겉보기엔 평범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내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하윤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회의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화이트보드, 테이블, 그리고 2대의 컴퓨터가 전부였습니다. 여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하윤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공식 감청에서 자유로운. 그때 안쪽 방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에밀리 커트너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에밀리? 어떻게? 저도 초대받았어요.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윤 박사님이 연락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일할 필요가 있다고. 하윤 박사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죠.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윤 박사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로웰 박사님은 현장 검증을 통해 한국 기술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에밀리는 미국 내부의 은폐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한국의 실제 기술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에밀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각자 따로 움직이면 막힌다는 겁니다. 이미 겪었잖아요. 하지만 셋이 함께하면 다릅니다. 그녀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제가 비교 분석 틀을 만들었어요. 미국 공식 평가, 실제 데이터, 그리고 한국 측 자료를 나란히 놓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깔끔한 표였습니다. 왼쪽에는 미국 국방부의 공식 평가, 가운데는 에밀리가 수집한 실제 데이터, 오른쪽은 비어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제가 물었습니다. 하윤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채우겠습니다. 한국 측 공식 실험 결과로. 하지만 그건 기밀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하윤 박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제한적으로 공개 가능한 부분만 사용할 겁니다. 우리 목적은 폭로가 아니라 진실 규명이니까요. 에밀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증명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화면에 3가지 항목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한국 SMR의 안정성은 미국 평가보다 높다. 둘째, 저속 소음은 디젤잔보다 낮을 수 있다. 셋째, 미국 내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확하네요. 하지만 이걸 누구에게 보여줄 겁니까? 하윤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완성하고 판단하죠. 증거가 충분하면 길은 열립니다. 다음 사흘 동안 우리는 그 작은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윤 박사는 한국 측 데이터를 정리했고, 에밀리는 미국 내부 문서를 분석했고, 저는 두 자료를 비교하며 기술적 평가를 작성했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의 영역에서 움직였지만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둘째 날 밤, 저는 SMR 안정성 데이터를 정리하다가 멈췄습니다. 이상한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뭐가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미국 공식 평가에서 한국 SMR의 냉각 효율을 62%로 기록했는데 실제 측정값은 78%입니다. 이건 단순 오차가 아니에요. 하윤 박사가 다가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낮춘 거군요. 그녀가 다른 항목들을 체크했습니다. 여기도. 거의 모든 항목에서 실제보다 20% 정도 낮게 평가했어요. 에밀리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패턴이 보이네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저평가입니다. 그녀가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이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날 오후, 우리는 마침내 완성된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87페이지짜리 비교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표, 그래프, 사진, 그리고 세밀한 기술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기술에 대한 재평가. 이제 뭘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하윤 박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단 우리끼리 공유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리죠. 언젠가는 이 문서가 필요한 순간이 올 겁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사흘 동안의 긴장이 풀리면서 대화가 편해졌습니다.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로웰 박사님,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뭘 기대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미국 평가서가 맞다는 걸 확인하려 했습니다. 한국이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윤 박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제가 틀렸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에밀리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진실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안보 전략을 위한 거고.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서로 다른 국적, 다른 기관에 속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은 팀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하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미래 전략도 바꿀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북아는 변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밝은 빌딩들, 바쁜 도로들. 이 도시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고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인정하든 안 하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에밀리와 하윤 박사에게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만든 문서는 반드시 빛을 볼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답장을 보냈습니다. 에밀리는 우리는 이제 팀입니다라고 했고 하윤 박사는 진실은 결국 이깁니다라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국방부에는 개인 휴가로 보고했고 누구에게도 서울 방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와 하윤 박사와는 매일 암호화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논의하면서요. 한국 측에서 제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윤 박사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동해에서 실제 해상 실험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단,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검증자가 참관하는 조건으로.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제안이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공개 실험이 실패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하윤 박사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검증자로서. 이틀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에밀리도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해군기술정보국에 휴가를 냈고 우리는 마치 관광객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에는 정밀소음 측정 장비와 데이터 기록 장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동해 해군기지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바다 위로 회색 군함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하윤 박사와 김도현 단장이 부두에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보실 건 실제 작전 환경과 동일한 조건의 실험입니다. 우리는 작은 관측선에 올랐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앞서가는 시험 플랫폼을 따라갔습니다. 그 플랫폼에는 전기 추진 모듈과 펌프제트 추진기가 장착돼 있었습니다. 실제 핵잠의 축소 모형이라고 할 수 있었죠. 깊이 50m까지 잠수합니다. 김 단장이 무전기로 지시했습니다. 플랫폼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로 보이던 구조물이 점점 사라지고 마침내 수면 아래로 완전히 잠겼습니다. 관측선의 모니터에 수중 음파 데이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자신의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소나 작동합니다. 데이터 수신 중. 그녀의 화면에는 파형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형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매우 조용했습니다. 주변 해양 소음과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속도 5노트로 순항 시작.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의 파형이 조금 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돌아봤습니다. 이거.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산에서 본 실험실 데이터랑 일치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네요. 하윤 박사가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같은 해역에서 작년에 측정한 디젤 잠수함 소음입니다. 두 그래프가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디젤잠은 엔진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지만 전기 추진 플랫폼은 훨씬 조용했습니다. 속도 10노트로 증가. 다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소음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수치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한국 측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우리는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을 관찰했습니다. 속도 변화, 깊이 변화, 기동 시 소음, 정지 상태 소음. 각 상황마다 데이터가 쌓였고 그 데이터는 하나같이 놀라웠습니다. 저속 구간에서 한국 핵잠 기술은 디젤잠을 확실히 압도했습니다. 점심 휴식 시간 관측선 갑판에서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이건 워싱턴에 가져가야 합니다. 이 정도 데이터면 반박할 수 없어요. 저는 멀리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문제는 누가 믿어주느냐입니다. 오후에는 더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음파 흡수 타일 테스트였습니다. 플랫폼 표면에 부착된 특수 타일이 능동소나 신호를 얼마나 흡수하는지 측정하는 실험이었죠. 한국 측은 이 타일을 AUDS라고 불렀습니다. 수중 음파 감쇄 시스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능동소나 발사. 관측선에서 음파를 쏘았습니다. 수중 스피커에서 강한 음파가 플랫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반사되어 돌아온 신호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반사율이 예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김 단장이 설명했습니다. 일반 잠수함 선체는 음파의 약 70%를 반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타일은 40% 이하로 낮춥니다. 적 소나로 탐지하기가 훨씬 어려워지죠. 에밀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탐지 거리가 30% 이상 줄어듭니다. 그녀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로웰, 이건 미국 버지니아급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에밀리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개발도상국의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배치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마지막 실험이 끝났습니다. 플랫폼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우리는 다시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부두에 내리면서 하윤 박사가 물었습니다.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본 건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완성된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은 핵잠을 만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니, 이미 만들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에밀리가 덧붙였습니다. 미국 평가서는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을 레벨 2로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레벨 4에 도달했습니다. 그녀가 하윤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과장한 게 아니라 미국이 늦은 겁니다. 하윤 박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말로는 안 믿으니까. 김 단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우리 기술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기지 근처 숙소에서 저와 에밀리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수백 개의 그래프, 수치, 사진들. 모든 게 한국 핵잠 기술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하죠?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 어두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받아들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주 저는 국방부 회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긴급보고 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는 사흘 후 잡혔고 참석자 명단에는 해일 차관보를 포함한 고위 관료 8명이 올라 있었습니다. 회의 전날 밤 에밀리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발표 자료는 완성했습니다. 동해 실험 데이터 전부 들어갔고요. 그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에밀리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싸늘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해일 차관보는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고 다른 관료들도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기술에 대한 재평가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동해 실험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지난주 한국동해 해역에서 실시된 실제 해상 실험을 참관했습니다. 한 관료가 끼어들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출장 아닙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 휴가를 사용했고 한국 측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공식 임무는 아니지만 획득한 데이터는 신뢰할 만합니다. 저는 계속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소음 측정 그래프, 음파 흡수율 데이터, 추진 효율 곡선.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저속 구간에서 한국 전기 추진 시스템은 디젤잠보다 평균 15dB 낮은 소음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탐지 거리를 40% 이상 감소시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해일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로웰 박사, 이 데이터가 조작됐을 가능성은?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와 해군기술정보국 분석관이 직접 측정 장비를 가져갔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조작 가능성은 없습니다. 해군기술정보국? 다른 관료가 물었습니다. 누굴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에밀리 커트너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걸어와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에밀리 커트너, 해군기술정보국 분석관입니다. 로웰 박사님과 함께 한국 실험을 참관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해일 차관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커트너 분석관, 이건 허가받지 않은 행동입니다. 에밀리가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미국이 한국 기술 평가를 의도적으로 낮춘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밀리가 계속했습니다. 2023년 가을, 우리 해군이 수집한 한국 SMR 데이터입니다. 내부 분석에서는 레벨 4 달성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공식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정책적 고려였습니다. 한 관료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기밀 누설입니다. 에밀리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기밀 누설입니까? 아니면 진실을 숨기는 게 직무유기입니까? 저는 에밀리의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자 내부 메모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023년 10월 작성된 문서, 한국 SMR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그리고 빨간 글씨로 적힌 공식 보고서 반영 보류 문구.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해일 차관보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십시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작성자 이름도 나와 있고 문서 번호도 있습니다. 모두 실존하는 자료입니다. 그녀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문제는 이 자료가 왜 묻혔느냐는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국 공식 평가와 실제 데이터를 나란히 비교한 표였습니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냉각 효율, 제어 정밀도, 소음 수준. 평균 20%씩 낮게 평가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차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체계적인 저평가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 기술을 낮춰 평가했습니다. 저는 해일 차관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한 관료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잠을 운용하면 동맹 구조가 바뀝니다. 기술 의존도가 낮아지고 우리 영향력도 감소하죠.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숨긴 겁니까?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안보는 정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료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권력에 관한 것이었다는 걸. 해일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이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검토하겠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로웰 박사, 커트너 분석관,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십시오. 회의실을 나오면서 에밀리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일자리 날아갈 것 같은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복도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윤 박사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주변을 확인하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 내부는 술렁였습니다. 에밀리가 공개한 문서가 빠르게 퍼졌고 한국 핵잠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발도 거셌습니다. 보수 라인에서는 저와 에밀리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에밀리와 저는 국회의사당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너무 나간 건 아닐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게 잘못이라면 잘못된 건 시스템입니다. 에밀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반 슈타이너가 또 움직일 겁니다.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한테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전환점이었다고. 한국 핵잠 논쟁은 더 이상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권력의 싸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 편에 섰습니다. 대가가 무엇이든.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로반 슈타이너가 주요 외신 매체와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이 일제히 보도된 겁니다.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습니다. 한국 핵잠 데이터, 조작 가능성 제기 미국 분석관, 한국에 포섭됐나. 저는 기사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로반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로웰과 커트너가 제시한 데이터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이 통제한 환경에서 얻은 수치를 맹신할 수 없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선전입니다. 더 자극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압박해 기술 승인을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초 단계에 불과한 기술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위험한 행동입니다. 에밀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로반이 우리를 직접 거명했어요. 저는 지금 상관한테 불려갔습니다. 저도 곧 소집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해일 차관보 집무실로 호출됐습니다. 들어서자 그와 다른 2명의 고위 관료가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앉으시죠, 로웰 박사. 해일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슈타이너 박사의 인터뷰를 봤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습니다. 차관보가 신문을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안보 커뮤니티에서 화제입니다. 자네가 한국에 포섭됐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저는 본 것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다른 관료가 끼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자네가 본 것이 전체 그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독립적인 측정 장비를 가져간 겁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 커트너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속았다고 보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일 차관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로웰, 자네 입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봐요. 슈타이너는 유럽 전역에 영향력이 있고 미 의회 일부도 그의 말을 믿고 있어요. 자네가 아무리 데이터를 내놔도 정치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포기하란 말입니까? 차관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란 게 아닙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밀어붙이면 자네만 다칩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동료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조심해. 위에서 자네를 좋지 않게 보고 있어. 슈타이너 측과 연결된 사람들이 자네를 공격하려고 움직이고 있어. 오후에는 더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한국 핵잠 승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로반의 로비를 받은 결과였습니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고 한국 핵잠 프로젝트는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에밀리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저는 업무에서 배제됐어요. 한국 관련 건은 아무것도 못 만지게 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좌절이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우리가 물러서면 진실이 묻힙니다. 그날 저녁 하윤 박사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습니다. 로웰 박사님, 한국에서도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 미국과의 마찰을 우려하며 핵잠 사업 축소를 주장하고 있어요. 정치적 압박이 거세집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약진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하윤 박사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진실이 드러날수록 적들도 가까이 오지만 그게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밤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익명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경고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한국 편을 드는 건 경력 자살이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입장을 바꿔라. 발신자는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삭제하지 않고 저장했습니다.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협박을 받고 있다는 걸 누군가는 알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해안에서 대형 원통형 구조물이 이동하는 위성 사진이 공개된 겁니다. 정보기관들은 이게 핵잠용 원자로 모듈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핵잠 논란은 이제 북한이라는 변수와 맞물렸습니다. 의회는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고 저도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핵잠 능력 비교 평가가 주제였습니다. 에밀리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청문회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공개석상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으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실수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청문회까지 일주일. 저는 그 시간 동안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거제 실증 부지, 부산 조선소, 동해 실험.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숙지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로반 슈타이너는 계속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과대평가해선 안 됩니다. 동시에 한국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교묘했습니다. 양쪽을 다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중립적으로 포장하는 거였죠. 청문회 이틀 전 하윤 박사가 긴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북한 원자로 모듈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동해로 향하고 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시험 가동 준비일까요? 하윤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단순한 기술 분석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대한 파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진실과 거짓, 권력과 양심, 동맹과 경쟁. 모든 게 얽혀 있었고 저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청문회 전날 밤 저는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내일 저는 본 것을 말할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진실만은 지킬 것입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청문회 당일 아침 하윤 박사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해안의 원통형 구조물이 어젯밤 잠수정에 실렸습니다. 핵잠 원자로 모듈로 거의 확실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의회 청문회장은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에밀리를 만났을 때 그녀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한국 핵잠 기술의 진실을 설명하려 했지만 의원들은 북한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핵잠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 준비한 순서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로반 슈타이너가 손을 들었습니다. 로웰 박사는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핵잠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방청석에서 동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소음에 묻혔습니다. 에밀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USB를 내밀며 미국 내부에 은폐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한 의원이 손을 저었습니다. 커트너 분석관, 당신은 허가 없이 기밀을 다뤘습니다.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3시간 동안 청문회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북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한국 핵잠은 또 다른 불안 요소로 프레임이 잡혔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에밀리가 벽에 기대섰습니다. 우리 졌어요. 완전히 졌어요. 사무실로 돌아오자 해일 차관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대기 발령이야. 한국 관련 업무는 금지야.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하윤 박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의회가 핵잠 예산 삭감을 논의하고 있어요. 미국과의 마찰을 우려해서입니다. 에밀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모두 진실이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웰 박사, 이제 그만두시는 게 어떻습니까? 더 버티면 당신만 다칩니다.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일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포기는 그들이 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계속 가야 했습니다. 대기 발령 첫날, 저는 CIA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북한 관련 자료는 접근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난 10년간의 북한 해군 기술 데이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후 패턴이 보였습니다. 북한은 2021년부터 대형 시설을 건설했고 2022년에는 러시아 기술자 방문이 포착됐습니다. 2023년에는 원통형 구조물이 목격됐죠. 타임라인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북한은 최소 1년 전부터 핵잠 원자로를 완성했고 지금은 해상 시험 단계였습니다. 에밀리가 전화했습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북한이 거의 다 완성한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막는 동안 북한은 앞서간 거예요. 오후 늦게 포토맥 강변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선택들이 옳았을까? 하윤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서 비공식 채널로 미국과 협상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기 발령 상태예요. 하윤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양측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모든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하겠다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동북아 핵잠 전략 균형에 관한 긴급 제언이었습니다. 밤새 글을 썼습니다. 북한 핵잠의 위협, 한국 핵잠의 필요성, 미국의 전략적 이익. 모든 걸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새벽 5시 15페이지 분량의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마크 데이비슨 제독이 떠올랐습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자 제가 10년 전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독님, 긴급히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오전 10시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만납시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2시 데이비슨 제독 앞에 앉았습니다. 로웰, 이 문서는 설득력이 있네. 특히 북한 부분이.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합참의장한테 전달하겠네. 펜타곤을 나서면서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윤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싸웁시다. 그날 밤 에밀리를 만났습니다. 로웰, 당신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포기하면 그들이 이기는 겁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나아가는 거니까요. 데이비슨 제독이 움직인 건 사흘 후였습니다. 합참의장이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고 제 문서가 배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에서 북한 핵잠 대응 전략 긴급 청문회가 요구됐습니다. 저와 에밀리에게 다시 증인 출석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북한이라는 명확한 위협 앞에서 한국 핵잠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청문회 전날 하윤 박사가 긴급 영상통화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핵잠 핵심 기술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건 국가 기밀 아닙니까? 하윤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생존이 먼저입니다. 청문회 당일 분위기가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북한 뉴스로 의원들 표정이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북한 위성 사진을 띄웠습니다. 북한은 최소 1기의 핵잠 원자로를 완성했습니다. 빠르면 3개월 안에 시험 운용에 들어갈 겁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저는 한국 핵잠 기술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로반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윤 박사가 보낸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검증됐습니다. 한국 SMR은 6,000시간 연속 운용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저속 전기 추진 모드에서 디젤잠보다 평균 18dB 낮습니다. 에밀리가 나와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내부 메모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의원들이 로반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한국은 핵잠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문회는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의원들이 우리 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의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핵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복도로 나오자 에밀리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하윤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청문회 잘 끝났습니다. 의원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데이비슨 제독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했네, 로웰. 대기 발령도 곧 해제될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도착하지만 결국 도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문회 이후 이틀간 워싱턴은 조용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의회, 한국 핵잠 제한적 승인안 표결 예정. 표결은 오후 3시로 잡혔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의회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 제한적 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표결 진행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초반에는 반대가 앞섰지만 중반부터 찬성이 올라갔습니다. 군사위원회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마지막 표가 집계됐습니다. 찬성 68표, 반대 32표. 한국 핵잠 제한적 승인안이 가결됐습니다. 방청석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에밀리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해냈어요. 저는 즉시 하윤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1시간 후 이재명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전략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동시에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북한 원자로 모듈 이동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저녁 무렵 해일 차관보가 저를 불렀습니다. 로웰, 자네가 옳았어. 한국 핵잠이 우리한테도 필요했어.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고했네. 그날 밤 저는 에밀리 하윤 박사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진실과 용기를 위해 건배합니다. 일주일 후 한미 정부는 한국형 핵잠 기반 공동 연구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서명식 참관을 위해 다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명식 후 하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거제로 가시겠어요? 다음 날 거제 실증 부지에는 훨씬 큰 시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승인 이후 속도가 붙었어요. 2년 안에 첫 실험 진수 목표입니다. 하윤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부산 해변에서 하윤 박사와 나란히 섰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낸 겁니다. 2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 첫 핵잠 시제함의 첫 자망시험 참관 초대를 받았습니다.
부산 해군기지에 도착하자 거대한 잠수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체 번호 SSN-81. 한국 첫 핵추진 잠수함이었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하윤 박사가 물었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원자로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은빛 원자로가 보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소형 모듈 원자로였습니다. 오후 2시 자망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저와 에밀리는 관측선으로 옮겨 탔습니다. 핵잠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잠수했습니다. 관측선 모니터에 수중 음파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소음 레벨이 매우 낮았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속도 5노트 유지 중. 모든 시스템 정상. 무전기 보고가 들렸습니다. 1시간 후 핵잠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승조원들이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첫 자망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관측선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갑판에 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에밀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진실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니까요. 저녁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첫 의심, 현장 방문, 데이터 수집, 내부 폭로, 청문회, 그리고 승리.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하윤 박사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진실은 국경을 넘는다는 것. 저는 답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는 것. 그날 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핵잠 프로젝트 진실과 협력의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진실은 때로 외면당하고 억압받고 왜곡된다. 하지만 결국 바다를 건너 우리를 잇는다.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하윤 박사와 작별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까웠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해 포토맥 강변에 차를 세웠습니다. 에밀리와 하윤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실은 결국 바다를 건너 우리를 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 별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과 서울은 10,000km 떨어져 있지만 같은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윤 박사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핵잠이 석양 속에서 조용히 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한 바다에서 우리의 미래가 시작됩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이었습니다. 제 여정은 여기서 끝났지만 진실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좋은 밤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바다처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더 큰 감동 낙원을 펼쳐드리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